인공심장이라도 안 되냐고요. 제발 방법이 있으면 말해주세요. 병원 복도에서 상철이 의사의 팔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어제 우연히 성재와 지역의 대화를 문 밖에서 듣고 말았어요. 아들이 심장이식을 기다리며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요. 의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이지혁 씨 상태로는 인공심장도 어렵습니다. 심장 기능이 너무 약해져서 인공심장을 견딜 체력이 안 돼요. 지금은 이식심장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대기자 순서는요? 우리 지혁이가 몇 번째인가요? 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현재 157번째입니다. 의사의 대답에 상철이 벽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숫자가 의미하는 건 명확했어요. 지혁이가 심장을 받기 전에 죽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였죠. 어떻게 이럴 수가. 상철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들이 온천 리조트 예약을 하며 환하게 웃었어요. 아버지, 어머니도 좋아하실 거예요. 노천탕도 있대요. 그때 지혁이의 밝은 표정이 전부 연기였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상철은 멍하니 앉아만 있었어요. 아내도 모르게 눈물을 닦으며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지혁이가 왜 우리한테 말 안 한 걸까? 혼자서만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상철이 무너지는 건 단순히 아들이 아파서가 아니에요. 아들이 혼자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 부모에게조차 말하지 못하고 밝게 웃으며 마지막 추억을 만들어주려 했다는 사실이 그를 무너뜨린 거예요. 지혁이 가족에게 비밀로 한 건 사랑 때문이에요. 부모가 고통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았던 거죠. 상철은 이제 아들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아는 척하면 지혁이 더 괴로워할 테고 모르는 척하자니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은호는 지혁이 했던 말을 곱씹으며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말투, 외면하던 눈빛. 하지만 은호는 알았어요.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걸. 선배가 날 싫어할 리 없어.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은호는 지혁의 최근 행동들을 떠올려 봤어요. 갑자기 온천 예약을 해준 것, 부모님을 리조트로 보낸 것, 평소보다 더 자주 고맙다고 말하던 것. 모든 게 수상했습니다. 혹시 은호의 머릿속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스쳤어요. 설마 선배가 아픈 거야? 은호는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지혁이 자주 가던 심장내과 앞에서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저기, 이지혁 환자 최근에 진료받았나요? 환자분 보호자세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 제발이요. 부탁드릴게요. 은호의 간절한 눈빛에 간호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응급실로 실려오셨어요. 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역시 선배가 거짓말한 거였어. 은호는 눈물을 참으며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은호는 지혁의 집 앞에서 기다렸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지혁이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했어요. 은호가 뛰어나가자 지혁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은호야, 왜 여기 있어? 왜 거짓말하셨어요? 아프면서 왜 말 안 했어요? 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혼자 정리하고 혼자 떠나려고 하세요? 지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이게 너한텐 더 좋은 거야. 좋긴 뭐가 좋아요. 은호가 지혁의 팔을 붙잡았어요. 선배가 없는데 뭐가 좋다는 거예요? 전 선배랑 함께 있고 싶어요. 아프든 건강하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든 그냥 곁에 있고 싶다고요. 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꾹 참고 있던 감정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지역이 은호에게 선을 그은 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시한부 환자인 자신과 함께하면 은호만 고통받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은호는 그 거짓말을 간파했어요. 진짜 사랑은 눈빛으로, 행동으로, 말투로 새어나오거든요. 은호가 진실을 캐낸 건 집요함이 아니라 사랑 때문이에요. 지역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던 거죠. 한편 집에서 쫓겨난 고성이는 허름한 모텔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건 단 하나 남은 신용카드. 하지만 그마저도 한도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럴 수가. 내가 이렇게 될 줄이야. 고성이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명품 드레스 대신 며칠째 같은 옷, 잘 관리하던 피부는 푸석푸석해졌고 손톱은 깨져 있었어요. 재벌가 며느리로서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고성이는 가방을 뒤적이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구겨진 지갑 사이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20년 전 박진석과 결혼했을 때의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던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그때는 진짜였는데 고성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이었어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욕심이 사랑을 집어삼켰죠. 돈, 권력, 명예.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이용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진석이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야? 이혼은 안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고성이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이혼은 안 해. 박진석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너를 집에 들이지도 않을 거야. 법적으론 부부지만 넌 이제 내 인생에 없는 사람이야. 여보. 고성이가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발. 나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내가 잘못했어요. 다 내가 잘못한 거야. 박진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고성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흔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20년이야, 성이야.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넌 나를 속였어. 사랑한다고 하면서 뒤에선 내 돈을 빼돌리고 내 이름으로 범죄를 저질렀지. 난 그동안 너를 믿었어. 아내로서, 동반자로서. 그런데 뭐가 남았어? 거짓말과 배신뿐이잖아. 여보 제발. 고성이가 울먹였습니다. 돌아올 생각하지 마. 넌 이제 혼자야. 내가 만든 결과니까 내가 책임져. 박진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역의 집 앞. 은호는 밤새 지역과 함께 있었어요. 지역은 결국 모든 걸 고백했습니다. 심장이식 대기, 시한부 인생까지 전부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지켜봐 주세요.